작은 아파트에 숨막히는 침묵을 깨뜨린 것은 밥솥에 취사 완료 알림음과 동시에 울려 퍼진 요란한 전화벨 소리였다. 나는 액정을 흘깃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라는 두 글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녁 6시가 다 되어가는데 남편 최진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저 은혜예요. 은혜야, 진복이 아직 안 들어왔니? 수화기 넘어 시어머니 조미령 여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네, 회사에 아직 일이 좀 남았나 봐요. 곧 오겠죠. 거짓말이었다.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요즘 부쩍 잦아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일이 중요해도 가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거친 한숨을 내쉬었다. 지겨운 레퍼토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너희 둘, 대체 생각은 있는 거니? 언제까지 이렇게 입국 다물고 있을 거야? 우리 진복이는 외아들이야. 이 집안의 종손이라고. 너는 걱정도 안 되니? 나는 속이 타들어간다. 목이 바싹 말라왔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네,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뭘 계속 노력해. 결혼한 지 5년이야, 5년. 어머니는 내 말을 잘랐다. 우리 옆집 사는 민지 엄마는 너희보다 1년 늦게 결혼했는데 벌써 애가 할머니라고 부르더라. 어제는 포동포동하고 잘생긴 손주 녀석을 데리고 왔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탄과 책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혹시 정말 너 때문인 거 아니니? 병원 가서 검사는 제대로 다시 받아봤어? 용하다는 한의원 가서 한약이라도 좀 지어 먹어봐.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데라도 가보고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어머님. 알겠어요. 진복 씨 오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 진복 씨 왔네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 나는 어머니가 더 말을 잇기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이 이상 들었다가는 억눌러 왔던 진실을 소리쳐 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집안의 정막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온몸을 찌르는 듯했다. 5년 동안 나는 이 말을 시어머니에게, 시댁 식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들어왔다. 진복 씨가 불쌍하지. 젊고 능력 있는데 마른 장작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서은혜 씨, 멀쩡하게 생겨서 왜 애를 못 낳는담? 평소 행실이 어땠길래 하늘이 자식을 안 주실까?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진복 씨는 환하게 웃으며 자랑스럽게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는 언제나 다정했고 웃음이 많았으며 모든 풍파 속에서 나를 지켜주던 남자였다. 하지만 대다이를 이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은 그 모든 것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나는 식탁에 저녁을 차렸다. 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7시, 8시. 식탁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밥상은 차갑게 식어갔다. 익숙한 일이었다. 요즘 들어 그는 항상 늦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피곤한 기색의 진복 씨가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서류 가방을 던졌다. 왔어요? 저녁. 먹었어. 그는 내 말을 잘랐다. 감정이라곤 한치도 섞이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였다. 심장이 욱신거렸다. 애써 아픔을 눌렀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지? 또 그 얘기. 그는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얼굴에 피로감이 짜증으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한테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해줄 수 없어? 나 정말 피곤해. 그는 곧장 욕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잠시 후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밥상을 치우고 있을 때 진복 씨가 나왔다. 샤워를 마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침실로 가지 않고 베란다로 나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나는 그의 등 뒤에 섰다. 넓은 등이었지만 지금은 어째서 이리도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 다가가 안고 싶었다. 나도 너무 지쳤다고. 우리 이제 그만 서로를 속이지 말자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가 몸을 돌려 나를 스쳐 지나갈 때 달콤하면서도 역한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스쳤다. 내가 사준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마치 어떤 젊은 여자의 값싼 향수 냄새 같았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넓은 침대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대양이 놓여 있는 듯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이 작은 가정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사랑마저도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가슴속 분통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여전했다. 진복 씨는 일찌감치 출근했다. 그는 우리 사이에 냉전이 흐를 때면 늘 그랬다. 마치 제 집에 숨막히는 공기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나는 부질없는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쓰며 무기력하게 집안을 정리했다. 옷장문을 열고 얇은 이불을 넣으려다 손끝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걸렸다. 낡은 침대 보더미 밑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철렁했다. 나는 상자를 꺼냈다. 뚜껑에 뽀얗게 쌓인 먼지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걸쇠를 열었다. 안에는 값비싼 보석이나 사랑의 증표가 들어있지 않았다. 누렇게 바랜 A사 용지 한 장이 넉 장으로 접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얇은 종이 한 장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만큼 무거운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3년 전 날짜가 찍힌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의 진단서였다.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결혼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우리는 함께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그였다.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무슨 검사를 받아.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우리는 인자한 눈빛의 중년 여의사인 과장님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2개의 차트를 번갈아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서은혜 씨.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검사 결과 아주 정상입니다. 자궁, 난소 모두 건강해서 임신과 출산에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진복 씨를 돌아보며 미소 지으려 했다. 하지만 남편의 굳은 표정과 그를 바라보는 의사의 망설이는 눈빛에 내 미소는 얼어붙었다. 최진복 씨는 그녀는 말을 흐렸다. 정확도를 위해 정액 검사를 3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진복 씨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2 손을 깍지 낀 채 꽉 힘을 주었다. 제가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 이 결과지를 보시면 그녀는 종이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살아있는 정자의 비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이 기형 정자고요. 안타깝지만 이 상태로는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멈췄다. 나는 진복 씨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어깨를 떨었다. 의사 선생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는 더듬거렸다.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의사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다. 최종 결과입니다. 최진복 씨.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시험관 아기 시술 같은 방법도 있으니. 거짓말. 진복 씨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낮아빠졌다. 당신들 다 거짓말쟁이야. 내가 불임일 리가 없어. 절대로. 그는 진료실을 뛰쳐나갔다. 나는 의사와 함께 멍하니 앉아 있다가 황급히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를 뒤쫓았다. 비상계단에서 그를 찾았다. 그는 계단참에 주저앉아 2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남자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을 때 터져나오는 억울하고 서러운 울음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가 그렇게 상처받고 절망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가슴이 칼로 찢기는 듯 아팠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팔로 그를 감싸 안았다. 그는 내 어깨에 고개를 묻고 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은혜야.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자식 하나 못 갖는 등신이라고. 어머니께는 뭐라고 말해. 어머니가 날 죽이려고 할 거야.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보자 내 안의 사랑과 연민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끌어올랐다. 나는 그를 더 꽉 안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당신은 내 남편이야. 이런 일로 당신이라는 사람이 바뀌는 건 없어.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어머니는, 친척들은 다들 나를 비웃을 거야. 아무에게도 말 안 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어머니가 물으시면 다른 사람이 물으면 내가 문제라고 할게. 나는 괜찮아.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진복 씨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고마움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은혜야, 고마워. 당신은 내 천사야.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현실로 돌아와 나는 종이에 접힌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천사, 평생 갚을 빚. 그날의 달콤했던 말들이 지금은 왜 이리도 쓰디쓴가. 당신을 지키겠다던 그날의 약속은 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모든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 모진 말들을 내게로 돌렸다. 그리고 그는 나의 희생을 방패 삼았다. 내가 고통받는 동안 세상 사람들 눈에는 건강한 남자인 그는 태연하게 살았고 태연하게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섰다. 나는 진단서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고 원래 있던 자리에 숨겼다. 그의 비밀을 숨긴 것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억울함도 함께 숨긴 것이었다. 내 사랑이 우리 둘을 모두 지켜줄 만큼 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틀렸다. 남자의 짓밟힌 자존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비겁함과 이기심으로 변질될 뿐이었다. 진복 씨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던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높고 두껍게 쌓여갔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내게 신경질을 내지 않았다. 대신 침묵을 택했다.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집에 돌아와 집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면 허겁지겁 밥을 먹고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코를 박았다. 그는 항상 휴대폰을 액정이 바닥에 가도록 엎어두었고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흘기 쳐다본 뒤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그에게는 갑작스러운 저녁 회의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주말 출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 모든 신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내가 내 명예까지 희생하며 지켜준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더욱 쓰라린 것은 그가 내가 만들어준 바로 그 이유를 이용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그것을 암시했다. 이번 주말에 절에라도 다녀와. 가서 치성이라도 드려봐. 그는 저녁 식사 중에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다.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우리 그 얘기는 끝난 거 아니었어요? 제 문제라 빌어도 소용없.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는 비웃음이 섞인 냉소를 지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 얼굴로 피가 쏠리는 게 느껴졌다. 진복 씨, 지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없어.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내가 지쳐서 그래. 난 외아들이잖아. 당신은 압박감을 못 견디겠다지만 나는 견뎌야 한다고. 가슴이 꽉 막히는 듯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압박감을 못 견딘다고? 그가 매일 그의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는지 알기나 할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애 못 낳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알기나 할까. 나는 그가 평범한 남자로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는 도리어 나를 탓하고 있었다. 그를 향한 내 사랑은 이미 금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다. 증오가 아니라 깊은 실망감과 나 자신에 대한 끝없는 연민으로 변해갔다. 나는 비겁자를, 그것도 비겁할 뿐만 아니라 악랄하기까지 한 자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어느 토요일 밤에 정점을 찍었다. 그는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야 한다며 거절할 수 없는 파티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멋지게 차려입고 작년 내 생일에 내가 선물했던 값비싼 향수를 뿌렸다. 아주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그 향기였다. 나는 집에 남아 영화를 보려 했지만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다. 밤 12시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 1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등골을 타고 한기가 흘렀다. 무슨 일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소파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기다렸다.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문에서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진복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취기가 아니었다. 그의 하얀 셔츠 기세, 거실의 노란 조명 아래 선명하게 번져 있는 새빨간 립스틱 자국이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인내와 희생, 약속들이 산산조각 났다. 이제 왔어요? 나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 자신도 내 평정심에 놀랄 정도였다. 진복 씨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아직 술이 덜 깬 듯했다. 당신 아직 안 잤어? 기다렸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겁먹은 눈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손을 들었다. 그의 뺨을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의 셔츠, 기세 묻은 립스틱 자국을 부드럽게 가리켰다. 이 얼룩,
지우기 힘들겠네. 파트너분이 무척 열정적이셨나 봐요. 진복 씨는 제 셔츠깃을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손으로 문질렀지만 자국은 더 번질 뿐이었다. 은혜야, 오해하지 마. 내가 너무 취해서. 그들 이 누구예요? 몇 달 전부터 당신한테서 나던 그 값싼 향수 냄새의 주인공. 나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진복 씨는 얼어붙었다. 내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눈치였다. 당신, 나 미행했어? 나는 비웃었다. 미행할 필요도 없어요. 아내라는 존재는 남편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남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쯤은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법이거든요. 하물며 당신은 너무 티나게 바람을 피웠잖아요. 진복 씨. 그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뻔뻔함이 채웠다. 현장에서 발각된 남자는 보통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분노할 뿐이다. 그래, 나 바람 폈다. 그는 술기운과 분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다. 어쩔 건데? 당신 꼴을 좀 보라고. 당신이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어?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다. 그는 기어이 그 말을 내뱉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바로 그 비밀을 이용해 내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걸 줄 수 없다고요? 나는 씁쓸함을 느끼며 그의 말을 되떨였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이였어요, 진복 씨? 그래, 아이.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고. 어머니께 효도할 손주가 필요해. 당신이 낳아줄 수 있어? 없잖아. 당신은 쓸모없는 아내야. 그는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안으로 삼켰다. 나는 술기운과 비열함으로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진복 씨,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최악이에요.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비겁하고 은혜도 모르고 잔인하기까지 해. 당신은 내 희생을 발판 삼아 나를 짓밟았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는 그의 목소리는 무시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문의 등을 기댔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다. 내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5년의 청춘을 내 명예를 바쳐 지켜온 것이 이토록 가치 없는 것이었다니. 그날 밤 나는 이 결혼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완전히.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나는 문을 잠근 침실에 앉아 있었고 그는 한참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 이내 조용해졌다. 아마 소파에서 잠들었을 것이다. 상관없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차갑기까지 했다. 사랑, 희생,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간밤의 분노와 혐오감에 불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은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방문을 열었다. 샤워를 마치고 깔끔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었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꼼꼼히 해서 피곤한 눈가를 가렸다. 식탁에는 진복 씨가 앉아 있었다. 간밤에 술 취한 모습이 아니라 그 역시 출근 준비를 마친 말끔한 모습이었다. 그도 잠을 설친 모양이었다. 나를 본 그가 일어섰다. 은혜야, 우리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후회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마지막 결정을 내린 사람의 피로감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랐다. 나 좀 봐. 진복 씨의 눈빛은 나를 피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단단해졌다.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인 내가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은혜야, 어젯밤 일은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소리치면 안 됐는데. 나는 아무 말 없이 물만 한 모금 마셨다. 너무나 값싼 사과였다. 내 침묵에 그가 조바심을 내는 듯했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간밤에 이미 예감했던 일이었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름은 윤도희야. 당신과는 달라. 젊고 활기차고. 그리고 그는 마치 가장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듯 심호흡을 했다. 그 애 임신했어. 벌써 2개월이 넘었고 아들이래. 나는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고요한 방 안에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허수음이 났다. 그와 임신 2개월이라니. 나는 나무 상자 속에 고이 간직된 진단서를 떠올렸다. 자연 임신 가능성 거의 없음. 의사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그는 윤도희라는 젊은 여자에게 속을 만큼 어리석거나 혹은 속은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핑계 삼아
나를 버릴 만큼 비열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나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할 탈출구와 증거를 너무나 절실히 찾은 나머지 새빨간 거짓말이라도 기꺼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내가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애와 아이를 책임져야 해. 내 아이에게 가정을, 이름을 줘야 한다고. 우리 이혼하자. 그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너무나 가볍게 내뱉었다. 그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애원할 것이라고. 부부의 정과 시어머니를 모신 세월을 들먹이며 하소연할 것이라고. 그는 틀렸다. 나는 진복 씨를 보았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그의 연약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5년 동안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던 나였다. 이제 그는 출처도 불분명한 아이를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그의 뻔뻔함이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정마저 끊어버렸다. 좋아요. 이혼해줄게요. 나는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평온함은 그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혹은 광분하는 것보다 더 그를 놀라게 한 듯했다. 뭐라고? 진복 씨는 얼어붙은 채 나를 뚫어져라 보았다. 이혼에 동의한다고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반복했다. 당신이 그 여자와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니 그렇게 해드릴게요. 서류 준비해요. 아니면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사인할게요. 진복 씨의 얼굴에서 놀라움은 모욕감 같은 것으로 바뀌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줄은 몰랐던 것이다. 어쩌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은혜야,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당신 충격받은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충격받지 않았어요, 진복 씨.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죠. 하지만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지쳤어요. 지난 5년간 당신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당신의 체면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 오늘 당신이 내게 탈출구를 마련해줬으니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판이네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산 문제는 이 아파트는 공동명의니 팔아서 반씩 나누고 차는 각자 타던 거 가지도록 하죠. 위자료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갈게요. 당신, 진복 씨가 벌떡 일어섰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군. 당신이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관심사는 오직 우리가 언제 법원에 가느냐는 것뿐이에요. 나의 침착함과 단호함은 그가 머릿속에 그려놓았던 시나리오를 박살냈다. 그는 자유를 베푸는 사람, 우위에 선 사람이고 싶었겠지만 나의 동의는 그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전락시켰다. 좋아. 아주 잘났어.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비겁함이 분노로 변해 으르렁거렸다. 나 없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고.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를 스쳐지나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밑에서 가장 큰 캐리어를 꺼내 내 옷과 개인 소지품들을 담기 시작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웨딩 사진은 모두 남겨두었다. 지난 5년의 지옥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엇 하나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을 때 진복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두려움까지 뒤섞인 혼란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서류 준비되면 연락해요. 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그리고 등 뒤로 문을 세게 닫았다. 쾅하는 그 소리는 단순히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었다. 내 어리석음의 종말이었다. 나는 그 아파트를 나오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택시를 불러 유일한 짐인 캐리어를 싣고 기사에게 가까운 호텔로 가달라고 했다. 호텔에서 이틀을 머물며 집을 구했다. 따로 모아둔 비자금에 아파트 매매 대금의 절반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재정적인 걱정은 없었다. 나는 예전에 살던 곳과 멀리 떨어진 다른 구의 작은 오피스텔을 금방 계약했다. 햇살이 잘 드는 발코니가 있는 예쁜 원룸이었다. 이사하는 날 내 짐은 캐리어 하나와 새로 산 매트리스가 전부였다. 하지만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새 페인트 냄새를 맡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화로웠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나는 친정 부모님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저 남편과 약간의 문제가 있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둘러댔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진복 씨도 새 아내를 들여오기 위해
모든 것을 서두르고 싶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법원에서 만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한마디의 대화도 눈맞춤도 없었다. 판사는 우리를 보며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아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상관없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몫으로 받은 돈으로 새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베이지색 소파, 작은 주방 수납장, 발코니를 위한 몇 개의 화분, 새로운 찻잔 세트를 사서 스스로에게 따뜻한 연잎차를 우려주었다. 처음 며칠 밤은 적막함이 조금 무서웠다. 문 열리는 소리를, 한숨 소리를, 날카로운 목소리를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점차 이 고요함을 사랑하게 되었다. 조용한 연주곡을 틀고 오랫동안 읽다만 책을 펼쳤다. 아주 오랫동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일에 집중했다. 나는 중소기업의 회계팀장이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항상 칼퇴근을 했지만 이제는 야근을 하거나 추가 프로젝트를 맡을 수도 있었다. 동료들은 나의 변화에 놀랐다. 나는 더 결단력 있어지고 더 밝아졌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나 자신에게 스파를 선물했다. 그리고 미용실에 들렀다. 이 머리로 잘라주세요. 나는 카리스마 있는 쇼컷 모델의 사진을 가리켰다. 미용사가 가위를 들어 수년간 길러온 내 긴 머리카락을 잘라낼 때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거울 속에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헤어스타일, 그리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은 내가 있었다. 요가를 시작했고 수백 번이나 약속을 미뤘던 옛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다. 최진복도, 시어머니도, 아이에 대한 압박도 없는 내 삶은 정말로 가벼웠다. 나는 34의 나이에 다시 시작했고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 월말 결산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시골에 계신 이모의 번호였다. 이모는 전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다. 여보세요 이모, 저 은혜예요. 어머머 은혜야, 너 정말 진복이랑 이혼한 거니?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어? 이모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모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속상함이 가득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네, 다 정리됐어요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냐니, 하늘이 무너질 일이지. 이모는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진복이가 웬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고 집안 어른들께 인사시켰다니까. 심장이 쿵하고 멈췄다. 아파서가 아니라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새 마누라라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모는 계속해서 쏘아붙였다. 그 기집애 배가 불렀더라. 딱 봐도 4, 5개월은 넘어 보이던데. 진복이 녀석은 좋다고 입이 귀에 걸려서 온 동네방네 술잔 돌리면서 대를 이을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뭐니. 나는 눈을 감았다. 그는 결국 내연녀를 고향에 데려간 것이다. 참 빠르기도 하지. 근데 너도 알지? 그 엄마, 조미령 여사 말이야.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모는 나를 대신해 분노했다. 사람들 붙잡고 우리 은혜가 돌개집이라 애를 못 낳아서 우리 진복이가 밖에서 씨를 받아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안 조상님이 도우셔서 귀한 아들을 얻었다고 떠들고 다니더라. 세상에, 은혜야, 너는 너무 착해 빠졌어. 네가 그 집에서 몇 년을 살면서 친엄마처럼 시어머니 모셨는데 저것들이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왜 사실대로 확 불어버리지 않았어? 이모. 나는 이모의 말을 끊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랑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이인걸요.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두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이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배은망덕한 것들, 어미나 아들이나 똑같아. 그 기집애도 보아하니 보통 내기는 아니더라. 새파랗게 젊은 게 머리는 파랗고 빨갛고 손톱 발톱은 요란하게 칠하고 시어머니 될 사람을 흘겨보는데 앞으로 볼만할 거야. 너 두고 봐. 나는 이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햇살 가득한 발코니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연민 때문이었다. 진복 씨가 불쌍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뽐내고 있었다. 내연녀가 씌워준 거대한 뿔을 쓰고 축배를 들고 있었다. 불임인 남자가 아들이 생긴다고 자랑하다니. 이보다 더 처참한 비극이 있을까. 시어머니도 불쌍했다. 손주를 기다리다 이성을 잃으셨다. 종손을 얻게 되었다고 기뻐하시지만 정작 아들과 그의 내연녀에게 노란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계셨다. 그분의 자부심 역시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일 뿐이었다.
이 폭풍은 조만간 터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운 좋게도 그 폭풍의 바깥에 서 있었다. 나는 조미령 여사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마침내 애 못 낳는 며느리라는 치욕을 씻어냈으니 종손을 얻어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펼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그녀가 절에 가서 감사 기도를 올리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기용품을 사고 작은 뜨개질 옷을 한 코 한 코 뜨는 모습도 그려졌다. 나는 그녀와 충분히 오래 살았기에 손주를 향한 그녀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다. 가끔 자문했다. 만약 그날 내가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기 위해 온갖 이유를 만들어내는 법이다. 내가 집을 나온 후로 시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겼다. 나는 그녀의 번호도 지웠다. 더 이상 그 집안과 관련된 어떤 것도 내 새로운 삶을 방해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늦은 저녁, 요가를 막 끝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했다. 이내 내가 지난 5년간 들어왔던 그 익숙한 거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은혜냐? 나다. 네 시어미. 나는 얼어붙었다. 조미령 여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뭔가 달랐다. 예전에 날카롭고 초조한 기색이 없었다. 피곤함과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습관처럼 그녀를 어머님이라 불렀다. 나 말이다. 그녀는 또다시 머뭇거렸다. 그냥 네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했다. 요즘 잘 지내니? 이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다. 조미령 여사가 내게 잘 지내냐고 묻다니. 난생 처음 듣는 이상한 소리였다. 네, 전 잘 지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이랑 진복 씨, 다들 건강하시죠? 나는 의도적으로 물었다. 또다시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늙어서 건강할 게 뭐 있냐. 진복이는 맨날 바쁘다고 하고. 그녀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곧 태어날 손주에 대한 자랑도 이모가 전해준 것처럼 나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안부를 묻고는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 도희라는 애 말이다. 그녀가 갑자기 불쑥 말을 꺼냈다.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너무 어려서 그런지 입덧한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밥이며 청소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늙은이가 되래 개 시중을 들고 있다니까. 게다가 진복이한테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서울에서 파는 비싼 것들만 졸라대고. 내가 한마디 하면 따박따박 말댔구나 하고. 아, 그래서였구나. 손주를 얻는다는 기쁨은 퇴색되고 불편한 동거라는 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미령 여사는 나처럼 순종적이고 부지런하고 밥상 차려 바치고 예의 바른 며느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제 임신이라는 공을 세운 젊은 여자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진복이한테 서울 가서 살자고 조른다더라. 시골은 더럽고 싫다나. 아주 속이 터진다. 버리자니 뱃속에 내 손주가 맘에 걸리고 안고 가자니 왼수가 따로 없어.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위로라도 해야 하나? 아니면 거봐요 어머님, 인과응보예요 라고 해야 하나? 나는 둘 다 할 수 없었다. 어머님,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이제 어머님 댁며느리가 아니에요. 집안일은 진복 씨와 상의하셔야죠.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알아? 그녀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냥 속이 터져서 너한테 하소연 좀 한 거야. 너도 어쨌든 한때는 됐다, 끊는다.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왜 내게 전화했을까?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사람에게서 동정심이라도 얻고 싶었던 걸까? 나는 그녀의 기쁨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손주를 얻는다는 기쁨은 너무나 컸지만 새 며느리의 태도와 어쩌면 시간 계산까지 인생 경험이 많은 그녀가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았을 리 없다. 그녀가 내게 전화한 것은 어쩌면 잃어버린 익숙함과 평온함을 조금이나마 되찾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 삶은 점차 궤도에 올랐다. 일도, 건강도, 정신도 모두 좋았다. 매일 아침 혼자 차를 우리고 간단한 저녁을 짓고 누구와도 공유할 필요 없이 좋은 영화를 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지고 난 뒤에 찾아온 이 자유는 실로 소중했다. 나는 그들을 거의 잊고 지냈다.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오지만 않았더라면 지난번 통화 이후 나는 조미령 여사가 다시는 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틀렸다. 한 달여가 지난 어느 일요일 저녁,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낯선 번호가 다시 액정에 떴다. 이번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혜냐. 여전히 피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치 기력이 다한 사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어쨌든 한때는 시어머니였다. 그런 목소리를 듣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다. 괜찮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무거운 숨소리만 들려왔다. 어미가 너한테 딱 하나만 물어보자. 사실대로 말해줘야 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 둘이 산부인과에 갔던 날 말이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의사가 뭐라고 했니? 정말 너 때문이라고 했어? 나는 망연자실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질문을. 그녀는 당연히 내 탓이라고 단정하고 온 동네에 내가 돌개집이라고 소문내지 않았던가? 어머님, 이미 오래전 일인데요. 나는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다. 힘들게 묻어둔 과거를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었다. 말해다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워졌지만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사실대로 말해줘, 은혜야. 의사가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니? 아니면 그녀는 말을 맺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게 나를 몰아붙이던 조미령 여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 울고 있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러세요? 도희, 그 애가. 그녀는 흐느꼈다. 어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임신 6개월이 다 되어간다고 하더란다. 나는 속으로 날짜를 계산했다. 진복 씨가 이혼을 요구하던 날, 그 여자가 임신 2개월이 넘었다고 했다. 그게 거의 3개월 전의 일이다. 내가 셈을 못하는 게 아니야, 은혜야. 그녀는 통곡했다. 그 애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석 달인데 진복이가 데려왔을 땐 임신 4개월이라고 했단 말이다. 내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진복이한테 물었더니 의사가 잘못 계산한 거라고 버럭 소리만 지르는데 그 애 배를 보면 내가 모를 수가 없어. 나는 침묵했다. 올 것이 오고야만 것이다. 조미령 여사 같은 노련한 어른이 손주에 대한 열망에 눈이 멀었을 뿐 바보는 아니었다. 그녀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대로 말해다오, 은혜야. 그녀는 애원했다. 그날 진복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니?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해야 할까? 말하면 속이 후련해질까? 하지만 그러고 나면 나는 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어머님, 나는 단호하지만 존중을 잃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건 저와 진복 씨 사이의 일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이혼했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어요. 은혜야 너. 그녀는 나의 거절에 분노하는 듯 했지만 이내 목소리가 꺾였다. 너는 여전히 그렇게 착하구나. 내가 너한테 그 모진 짓을 했는데도 착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머님, 그 문제는 어머님 아들인 진복 씨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새며느리인 도희 씨에게 물어보시든가요? 저는 그저 과거의 사람일 뿐이에요. 건강 잘 챙기세요. 끊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벽에 기대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내가 예감했던 폭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어느 늦은 오후. 후회로 깊게 팬 눈의 조미령 여사가 내 손을 잡고 그 운명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였다. 그날 나와의 통화 이후 조미령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고 했다. 마음속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녀는 늘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날짜 계산은 너무나 명확했다. 진복 씨와 윤도희는 그녀의 요구대로 서울로 올라가 살고 있었다. 비싼 오피스텔을 얻어 진복 씨가 모든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
조미령 여사는 텅 빈 시골집에 홀로 남아 분노와 걱정, 서러움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리 부부가 쓰던 낡은 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떠난 후 그 방은 굳게 잠겨 있었다. 진복 씨가 아무도 들이지 않았고 그녀 또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 방은 그녀에게 부족한 며느리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의심이 그녀를 방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예비 열쇠로 방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내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고 가구 위에는 얇은 먼지만 쌓여 있었다. 어렴풋이 내 향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내가 쓰던 화장대, 그녀가 직접 골라준 혼수 침대를 보았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청소를 시작했다. 진복 씨의 낡은 옷들을 정리하던 중 내가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맨 위칸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내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옷 몇 벌이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옷을 개키려다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나의 작은 나무 상자였다.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뭔지 모를 예감에 이끌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값비싼 물건 대신 내 처녀 시절 사진 몇 장, 작은 기념품들, 그리고 누렇게 바랜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진단서였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더듬거리며 읽어내려갔다. 나의 결과. 서은혜, 34세. 자궁, 난소 검사 결과 매우 정상. 임신 능력 양호.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아래쪽 남편의 결과를 읽었다. 최진복, 35세. 정액 검사 결과. 조미령 여사는 마지막 줄을 3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고 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정자 생존율 0%에 가까움. 결론. 불임. 자연 임신 불가능. 마지막 글자를 읽는 순간 손에 들려있던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귀가 윙윙거리며 세상이 빙빙 돌았다고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대 모서리를 붙잡았다.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녀는 허리를 숙여 종이를 다시 주워들었다. 이번에는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밝혔다. 아들의 이름, 의사의 서명, 병원의 붉은 직인. 진실은 얼음물처럼 그녀의 얼굴에 쏟아졌다. 그녀가 늘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최진복. 그녀가 그토록 감싸고 돌았던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그녀는 무슨 짓을 했던가. 그녀는 나를 닥달하고 손가락질하고 돌개집이라 부르고 동네방네 내가 애 못 낳는 년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아들에게 나를 버리고 밖에서 씨를 구해오라고 등을 떠밀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며느리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3년 동안 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모든 치욕과 모진 말을 감내했다. 남편을 위해서, 그녀의 비겁한 아들을 위해서. 조미령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슴을 부여잡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울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다고 했다. 아들이 불임이라서 온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큰 억울함을 감내해야 했던 옛 며느리. 나를 가엾게 여겨 울었다. 나의 고통과 희생이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부끄러워서 울었다. 자신의 어리석고 독선적인 모습이. 그리고 그렇게 키워낸 아들이 부끄러웠다. 그는 단순히 불임인 남자가 아니었다. 비열한 인간이었다. 진실을 알면서도, 아내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내가 고통받도록 내버려둔 채 그 희생을 핑계로 바람을 피웠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녀는 텅 빈 방 안에서 부르짖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안도감 대신 몇 배는 더 큰 고통을 가져왔다. 그때 또 다른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만약 진복이가 불임이라면 윤도희 뱃속의 아이는,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종소는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조미령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진단서를 손에 꽉 쥐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녀는 속았다. 온 가족이 속았다. 그녀의 어리석은 아들은 바람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꾼을 집안에 들여 늙은 어미에게 시중까지 들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모든 것을 까발려야 했다. 그녀는 달력을 보았다. 이번 주말은 진복이 할아버지의 제삿날이었다. 온 친척이 모일 것이다.
진복이와 그 여자도 틀림없이 올 것이다. 잘 됐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해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시골집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폭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내 삶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일은 순조로웠고 상사는 나를 재무팀 차장으로 승진시킬 것을 암시했다. 꽃꽂이 수업도 등록했다.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 운명의 일요일. 나는 첫 번째 작품으로 국화 꽃꽂이를 하던 중이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이모였다. 이모가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경우는 정말 심각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다. 이모 저예요. 은혜야, 세상에, 불났어. 아주 큰 불이 났다고. 이모의 목소리는 평소의 쩌렁쩌렁함 대신 극도의 흥분과 경악으로 가득했다. 네? 이모, 진정하시고. 무슨 불이요? 누구 다친 사람 있어요? 나는 놀라 벌떡 일어섰다. 진짜 불이 아니라 진복이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너도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이모가 평생 이런 구경은 처음이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무슨 일인데요, 이모?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이 진복이 할아버지 제삿날이었거든. 이모는 여전히 흥분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온 친척이 다 모였지. 진복이랑 그 도희라는 애도 왔어. 배가 제법 불렀더라. 아주 거만하게. 진복이 녀석은 온 데다 자랑하고 다니고 심지어 오늘은 겹경사라면서 할아버지 제삿날이자 자기가 아들을 얻게 된 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이라고 선포하더라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상상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 녀석이 집안 한가운데 서서 떠들어대더라고. 이모는 계속했다. 조상님들께서 보살펴 주셔서 전처가 이렇고 저랬지만 하늘이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대를 이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났는지 알아? 조미령 여사, 내 전 시어머니. 나는 숨을 삼켰다. 세상에, 은혜야. 그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집안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서 진복이 앞에 딱 서더라니까. 이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온 집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지. 그분이 진복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또박또박 말했어. 진복아, 네가 방금 내 전처가 이렇고 저랬다고 은혜가 애를 못 낳는다고 했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진복이가 얼어붙어서 더듬거리더라고. 어머니, 왜 갑자기 조미령 여사가 말을 자르더라. 이 서류 뭉치를 번쩍 들더니 오늘 조상님들과 온 친척들 앞에서 누가 진짜 애를 못 낳는지 똑똑히 밝혀주마 하고 소리치는데 세상에.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주 크게 소리쳤어. 이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건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서다. 내 아들 최진복, 불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내 맏며느리 서은혜는 이 비겁한 남편놈을 지켜주기 위해 혼자서 이 모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았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밝힌 것이다. 이모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이모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다들 웅성거리고 아무도 자기 귀를 믿지 못했지. 진복이는 얼굴이 흑빛이 돼서는 조미령 여사 손에 들린 서류를 뺏으려고 달려들더라고.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리 주세요. 근데 조미령 여사가 보통이 아니야. 진복이 손을 뿌리치더니 못 믿겠냐? 내가 온 친척들 앞에서 똑똑히 읽어주마. 불임. 자연 임신 불가능. 똑똑히 들었냐? 이놈아? 하고 소리치는데 진복이는 미친 사람처럼 변했다고 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구석에 숨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던 윤도희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절규했다. 말해, 어서 말해. 이 아이, 내 아이 맞지? 어서 그렇다고 말하라고. 나는 그 아수라장을 상상할 수 있었다. 진실이 까발려진 남자가 마지막 거짓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 그 도희라는 애, 사시나무 떨듯 떨더라고. 이모는 목소리를 낮췄다. 더듬거리면서 오, 오빠. 진복이가 개목을 부러뜨릴 듯이 흔들면서 소리쳤지. 내 아이 맞냐고. 그 애가 더는 버틸 수 없었는지 와락 울음을 터뜨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 오빠,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이는 오빠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때 어땠는지 알아? 이모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진복이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 애를 놔주더니
비틀거리면서 진단서를 한번 보고 도의배를 한번 보고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거야. 미친 사람처럼 하하하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래 내 아이가 아니지 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서 기절해버렸어.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사를 부르는 사람, 진복 씨에게 달려드는 사람. 조미령 여사는 쓰러진 아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했다. 울지 않고 그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긴 얼굴로. 그럼 도희 씨는요? 걔? 시댁 아주머니들한테 둘러싸여서 사기꾼년,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우리 집안을 속여? 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 그러다 무서웠는지 허둥지둥 일어나서 대문 밖으로 도망쳐버렸어. 그 무거운 배를 하고 뛰어가는데 짠하기도 하더라만 자업자득이지. 진복 씨는요? 깨어나긴 했는데 넋이 나갔어. 말도 안 하고 그냥 머리만 감싸주고 앉아있더라. 조미령 여사는 사람들 시켜서 제사상 다 치우고 제사를 취소한다고 선포했지. 오늘 우리 집에 큰일이 있었으니 다들 돌아가시라고. 친척들은 다들 쑥덕거리면서 돌아갔어.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발에 힘이 쭉 빠졌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마침내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나는 막 꽂아놓은 국화 화병을 보았다.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왜 이리도 무거운지. 이모와의 통화 후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꽃다만 국화는 화려했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다. 통쾌함은 없었다. 승리자의 기쁨 같은 것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그들에 대한 기묘한 연민만이 남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비극으로 몰아넣었고 스스로 짠 거짓의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없었지만 이모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모든 것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다. 기절했다 깨어난 진복 씨의 모습을 상상했다. 푹신한 침대가 아닌 싸늘한 대청마루 위.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엉망이 된 제사상과 정막만이 남은 공간.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운 침묵. 그의 어머니 조미령 여사는 대청마루에 꼿꼿이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고통은 깊은 실망감과 무서운 침묵으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불렀을 것이다. 조미령 여사는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다. 일어났느냐? 일어났으면 네가 저지른 이 난장판이나 치워라. 도희는요?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그는 분명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 그의 남성성을 증명해주던 마지막 구명줄이었으니까. 도망쳤다. 조미령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을 것이다. 도망친 애는 찾아서 뭘 하려고? 너를 속인 그 계집을 찾느냐? 아니면 내 씨도 아닌 그 뱃속의 것을 찾느냐? 조미령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복 씨의 가슴에 망치처럼 내리꽂혔을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에 대한 헛된 자부심, 대를 잇는다는 거만함, 친척들 앞에서의 체면, 그를 위해 희생했던 아내, 그리고 항상 그의 편이었던 어머니마저도 이제는 낯선 사람을 보듯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벌이었다. 매질도 욕설도 아닌 진실 그 자체. 진실은 그를 발가벗겨 비겁하고 어리석은 외톨이로 만들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는, 타인을 짓밟고 싶다는 욕망이 결국 그 자신을 불태워버린 것이다. 윤도희라는 그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아마 또 다른 어수룩한 남자를 찾아 헤매고 있겠지. 하지만 그 무거운 배를 하고 쫓기듯 도망친 그녀의 삶 역시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욕망이 그들을 이끌었고 이제 그들은 그 욕망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남은 국화를 화병에 꽂았다. 내 삶도 이 화병처럼 다시 정리해야 했다.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고 나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끔찍했던 제삿날 이틀 후 내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근무 중이라 받지 않았다. 그 번호는 끈질기게 다시 울렸다. 2번, 3번. 나는 무음으로 바꾸었다. 퇴근 후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17통이나 와 있었다. 모두 같은 번호였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끝을 내야 했다. 여보세요. 은혜야, 은혜야, 나야, 진복이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절망과 간절함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의 목소리. 거만함도 짜증도 없이 오직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였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무슨 일이죠?
은혜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였어.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용서해줘, 은혜야. 그는 울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껴 울었다. 내 얼굴에 대고 쓸모없는 아내라고 소리치던 남자가 이제는 울면서 용서를 빌고 있었다. 나는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분노? 아니, 통쾌함? 그것도 아니었다. 그저 피곤했다. 은혜야,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대답이 없자 그가 절규했다. 욕을 해. 나를 때리라고. 제발 그렇게 침묵하지만 말아줘. 알아, 나한테 화난 거 알아. 화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제 화를 내고 말고 할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우린 이혼했어요. 아니, 난 인정 못해. 내가 바보였어. 그 미친년한테 속았다고. 은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한테 돌아와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아이 입양하자. 이제 아이 같은 거 필요 없어. 나한텐 너만 있으면 돼. 은혜야, 그가 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3년 전이었다면 나는 기뻐서 미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헛웃음만 나왔다. 그가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뒤 기댈 수 있는 방패막이, 보호자, 마지막 동아줄이었을 것이다. 그는 사랑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어서 나를 찾은 것이다. 진복 씨, 나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아주 만족스러워요. 다시 그 진흙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은혜야, 제발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마.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기회? 5년을 줬잖아요.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당신 대신 모든 걸 짊어졌어요. 당신은 뭘 했죠? 내 희생을 짓밟고 나를 배신했어요. 내 억울함을 무기 삼아 나를 죽이려 했잖아요.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쓸모없는 아내라고. 내가 바로 그 쓸모없는 아내예요. 왜 나를 찾죠? 아니야. 그땐 내가 미쳤었어. 내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요.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끊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했다. 그러자 바로 다른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은혜야, 제발 차단하지 마. 부탁이야.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꼭 만나야겠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우리 집을 안다고? 어떻게? 또 다른 문자가 왔다. 나 지금 너희 집 아래야. Y아파트 302호 맞지? 제발 내려와줘. 부탁이야. 나는 베란다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야윈 모습에 익숙한 그림자가 1층 로비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진복 씨였다. 그는 마치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안다는 듯이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손발이 떨렸다. 이혼 후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절망하고 있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서둘러 커튼을 치고 현관문을 잠갔다.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가 밤새 저러고 있더라도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진복 씨는 그날 밤새도록 우리 집 아래에 있었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 앉아 초인종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울음 섞인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웃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할 때도 그는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다. 경비 아저씨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 나는 결국 회사에 하루 휴가를 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은 조미령 여사였다. 그날 점심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받지 못했지만 그 번호는 끈질겼다. 이내 문자가 왔다. 은혜야, 나다. 내 시어미. 제발 전화 좀 받아다오. 부탁이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여전히 애원하는 말투였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은혜야, 진복이가 지금 너한테 가 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아파트 1층에서 밤새 소란을 피웠어요. 무서워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조미령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소 좀 보내다오. 내가 그리로 가마. 가서 그놈을 끌고 오겠다. 그리고 너한테 할 말 있다. 나는 망설였다. 그들 중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복 씨가 계속 여기서 소란을 피우게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조미령 여사였다. 그녀는 혼자 서 있었다. 아마 진복 씨는 1층에 붙잡아둔 모양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여인은 내가 알던 조미령 여사가 아니었다. 오만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낡은 옷차림에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경악하며 그녀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은혜야, 나를 그냥 두어라. 내가 무릎 꿇게 해다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용서를 빈다. 그녀는 문틀을 붙잡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내가 못된 시험이었다. 내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너를 5년 동안이나 괴롭혔어. 못할 말을 하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은혜야, 나는 망연자실했다. 이런 광경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 조미령 여사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다. 어머님, 일단 일어나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웃들이 보겠어요. 나는 애써 그녀를 일으키려 했다. 내가 어찌 감히. 그녀는 계속 울었다. 내가 너더러 진복이와 다시 합치라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 천벌 받을 놈은 너한테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그저 내가 너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을 뿐이다. 내가 잘못했다. 은혜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가슴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다. 나는 더 이상 그녀가 밉지 않았다. 늙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녀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괜찮다고요.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일단 들어오셔서 앉으세요. 나는 그녀를 소파로 부축했다. 그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저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부엌으로가 따뜻한 물 한 잔을 타서 그녀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님 이거 드시고 좀 진정하세요. 그녀는 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았다. 네가 정말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그 모진 짓을 했는데. 나는 그녀 옆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님, 제가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원망도 증오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제가 어머님과 진복 씨를 용서하는 게 두 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조미령 여사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제가 용서하는 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제가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요. 만약 제가 계속 분노와 증오를 품고 산다면 고통받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저예요. 마음속에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어요. 저는 5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생각 속에서조차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조미령 여사는 아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이야기들을 멍하니 듣고 있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보세요, 어머님. 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좋은 직업도 있고 제 집도 있고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있어요. 저 자신을 되찾았다고요. 그건 제가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과거를 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일어났던 일들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과거가 더 이상 저를 상처 입히지 않도록 선택한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에서 물잔을 받았다. 어머님, 모든 것은 지나갔어요. 제 억울함은 하늘이 아실 테고 진실은 밝혀졌어요.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어머님께서도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조미령 여사는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경외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은혜야, 네가 참으로 속이 깊구나. 내가 정말 자격이 없다. 자격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님. 나는 말했다. 진복 씨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용서가 다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마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배워야 해요. 그건 그의 몫이에요. 그리고 제 몫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고 저는 이미 그걸 배웠어요. 조미령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내 안의 평온이 그녀에게도 전해진 듯했다. 알겠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그놈을 데리고 가마.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몸조리 잘하거라. 그녀는 일어섰고 나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돌아서서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은혜야, 나중에 가끔 전화해도 되겠니? 그냥 안부나 묻게. 늙은 친구처럼 말이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생각나실 때 언제든 전화하세요, 어머님. 조미령 여사는 약속을 지켰다. 진복 씨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더 이상 전화도 찾아오는 일도 없었다. 아마 조미령 여사만의 방법이 있었거나 혹은 절망 끝에 그 역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관심 없었다. 이 평온함만 있으면 되었다. 나는 재무팀 차장으로 승진했다. 일은 더 바빠졌지만 즐거웠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파트너사의 동료로 성숙하고 온화한 남자였다. 이혼 경험이 있고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 그는 나의 과거를 알았지만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당신 너무 많이 힘들었겠군요. 남은 인생은 내가 지켜줄게요. 라고 말해줄 뿐이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 영화를 보며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조미령 여사가 나를 찾아온 지 몇 주 후 그녀는 정말로 전화를 걸어왔다. 은혜야, 바쁘냐?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어색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안부 물으려고.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네, 그럴게요. 어머님도 시골에서 건강 잘 챙기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먹었다. 절에 다녀오는 길이다. 채식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네, 채식이 건강에도 좋잖아요, 어머님. 대화는 그렇게 소소했다. 진복 씨 이야기도 과거 이야기도 없었다. 그저 두 여자의 평범한 안부 인사였다. 한 달 후 나는 그녀의 집 근처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잠시 망설이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저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 근처로 가게 됐는데 잠시 들러도 될까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당연히 와야지. 어서 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으마. 내가 들렀을 때 집은 여전했지만 예전보다 덜 쓸쓸해 보였다. 조미령 여사는 대문 앞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살이 빠졌지만 더 활기차 보였다. 그녀는 진심으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너라. 내가 연잎차 끓여놨다. 들어와서 한잔하렴. 그녀는 내 연애사에 대해 묻지 않았고 나도 진복 씨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가 요즘 절에 다니며 봉사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진복이는 그녀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아랫동네 공단에 취직해서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 주말에나 한번 들어오고 말수가 많이 줄었지만 일도 열심히 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어미한테 가져다 주는 걸 보니 제 나름대로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구에게나 시간은 필요한 법이니까요, 어머님. 나는 그곳에서 한나절을 보냈다. 우리는 함께 채식으로 저녁을 먹었다. 그녀가 내게 반찬을 집어주고 내가 그녀에게 반찬을 집어주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녀의 말처럼 늙은 친구와 젊은 친구 같았다. 우리는 함께 폭풍을 건띠고 이제는 잔잔하지만 단단한 새로운 정으로 서로의 곁에서 평온을 찾고 있었다. 나와 조미령 여사의 관계는 특별해졌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친구도 아닌 폭풍이 지나간 뒤 이해와 용서로 쌓아올린 어떤 유대감 같은 것이었다. 가끔 그녀는 하소연이 아니라 정말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다. 밥은 잘 챙겨 먹느냐? 일이 많아도 건강은 챙겨라 같은. 모든 일이 터진 지 반년쯤 지났을 때 나는 다시 그녀의 집 근처로 출장을 갔다가 들렀다. 이번에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종손을 위한 뜨개질 대신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집은 여전했지만 무거운 공기는 사라져 있었다. 어머님, 오, 은혜냐, 어서 오너라. 그녀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차와 과자를 사들고 갔다. 우리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내가 하는 일 이야기, 새로 키우기 시작한 장미 화분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었다. 내 눈 속에 궁금증을 읽었는지 내가 묻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진복 씨의 이야기를 꺼냈다. 진복이 말이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건 체념의 한숨이었다. 공단에서 일한 지도 몇 달이 지났구나.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한다. 많이 달라졌다 얘야. 나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난달 아비 제사 때 집에 왔는데 더 이상 투정도 부리지 않고 술도 안 마시더구나. 제사가 끝나니 조용히 설거지를 돕고 그날 밤 이 툇마루에서 나랑 같이 앉아 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러더구나.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은혜 씨에게뿐만 아니라 어머니께도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못난 남편이었고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창피하게 만들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면서 울더라. 그녀는 병원에서 있었던 그날 이후 진복 씨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했다. 체면이 깎여서 자존심이 상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후회하며 우는 울음이었다. 이 통장을 주더구나. 그녀는 말을 이었다. 공장 월급 뻔한데 악착같이 아껴서 모은 돈이라고. 어머니 가지시라고. 은혜 씨에게 용서받을 생각도 어머니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 고생 안 시키고 남은 인생 죗값 치르면서 살겠습니다. 하더라. 그녀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놈이 정말 죗값을 치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잃은 것이 너무나 많으니 아내도 명예도 믿음도 다 잃었지. 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얘야. 책임감이 뭔지 후회가 뭔지 이제야 알아가는 게지. 그놈이 치러야 할 비싼 수업료다. 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진복 씨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증오와 자책, 억울함의 악순환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나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녀의 주름진 손등에 내 손을 얹었다. 네. 누구나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니까요. 어머님. 그가 그 교훈을 얻었다니 그 자신을 위해서도 어머님을 위해서도 다행이에요. 조미령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속 거대한 짐 또한 내려놓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맹목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직시한 한 인간으로서 아들을 용서한 것이다. 그 이야기는 내가 운 좋게 깨어난 악몽처럼 멀어졌다. 지금 내 삶은 완전히 다른 부드럽고 평온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햇살 가득한 발코니가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 살지만 이제 발코니에는 화려한 장미 정원이 생겼다. 내가 손수 가꾼 붉고 분홍빛에 노란 장미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장미에 물을 주며 혼자 미소 짓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따뜻한 팔이 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일찍 일어났네. 아직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장미 봉오리들이 오늘 필 것 같아서요. 나의 새로운 남자 정지용 씨가 나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는 온화하고 성숙한 건축가였고 무엇보다 항상 존중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었다. 그가 내 머리카락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한때 개성 있던 쇼컷은 이제 제법 길어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당신 커피. 그는 내가 좋아하는 딱 맞는 농도의 라떼를 건넸다. 우리는 함께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 침묵은 예전 집에 숨막히는 침묵과는 달랐다. 평온과 교감의 침묵이었다. 은혜 이모. 맑은 목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졌다. 지용 씨의 7살 난딸. 안나가 공주 잠옷을 입고 뛰어나왔다. 부스스한 머리로 눈을 비비며 내 다리에 매달렸다. 이모, 오늘 저녁에 치킨 먹으면 안 돼요? 나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럼 대신 오늘 장난감 방은 스스로 정리해야 해. 네. 안나가 내 뺨에 큰 소리로 뽀뽀했다. 지용 씨가 옆에서 우리 둘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너무 오냐오냐 받아주는 거 아니야? 나는 그에게 윙크했다. 딸은 원래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나는 안나를 보고 지용 씨를 보았다. 이것이 나의 가족이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도 거짓된 비밀도 힘겨운 희생도 없는 가족. 선택과 존중.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휴대폰이 울렸다. 조미령 여사의 문자였다. 시골에서 키운 채소 좀 보냈다. 터미널 가서 찾아가거라. 싱싱한 채소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네, 어머님 감사해요. 주말에 안나 데리고 놀러 갈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의 쌉쌀함과 우유의 부드러움이 아침 장미향과 어우러졌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한때 나는 남편과 아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나 자신으로 자유롭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 나는 햇살 아래 막 피어나려는 장미 봉오리들을 바라보았다. 과거는 다쳤고 억울함은 사라졌다. 나의 인생도 저 장미처럼 마침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